유리천장에 밝힌 조명들이 낮보다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장일이는 호텔 스물한 층 라운지의 창가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았다. 잔 가장자리에 맺힌 얇은 김은 이미 사라졌고 은색 숟가락은 한 번도 젖지 않은 채 받침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얇은 금속대 안경 너머로 맞은편 빈 의자를 보았다. 약속 시간은 37분이나 지나 있었다. 기다림이 불쾌한 것은 아니었다. 불쾌한 것은 이 기다림을 당연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장일이는 오늘 아침 어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한 번만 만나보라는 말, 집안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말, 상대가 명진코어 오너 일가의 외아들이라는 말이 줄줄이 이어졌다. 일이는 거절하려 했지만 메시지 마지막 줄에 적힌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부탁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너도 가끔은 평범한 삶을 생각해보라는 문장. 그 문장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러나 라운지에 앉은 지 37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평범한 삶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낯선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이 공간에서 조금 어긋나 보였다. 어두운 회색 코트는 오래 입어 소매 끝이 살짝 닳았고 검은 원피스는 값비싸기보다 단정했다.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얼굴에는 화려한 장식이 없었다. 다만 얇은 안경 뒤의 눈빛만큼은 아무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라운지 직원들과 주변 손님들은 그녀를 조용한 회사원쯤으로 보았다. 그것은 일인에게 익숙한 오해였다.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의 값은 대개 스스로 치르게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작은 소란이 일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 둘이 먼저 걸어 나왔고 그 뒤로 남률째가 느긋하게 나타났다. 그는 늦었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도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광택 있는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가볍게 눌렀고 그의 손목시계는 조명 아래서 노골적으로 번쩍였다. 남률째는 라운지를 둘러보다가 일인을 발견하자 아주 짧게 눈썹을 올렸다. 사진보다 수수하군.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것이었다. 그에게 맞선이라는 자리는 거래였고 거래 상대는 포장부터 검토해야 하는 물건에 가까웠다. 남률제는 의자에 앉으며 재킷 단추를 풀었다. 사과 대신 그는 잔을 들여다보더니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리셨나 봅니다. 차가 다 식었네요. 일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기다린 시간보다 늦은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더 중요하죠. 율제는 잠시 그녀를 보았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구걸도 불만도 없었다. 그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그의 지각에 분노하기보다 긴장했고 긴장한 사람은 다루기 쉬웠다. 율제는 웨이터를 손짓으로 불렀다.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제자는 평소 마시던 걸로. 웨이터가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일인은 그 떨림을 보았다. 율제가 그 직원의 이름표를 흘끗 보고 말했다. 오재민 씨였나? 지난번에도 서빙 순서 틀렸죠. 이 호텔은 사람을 참 오래 참아줍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끝 같은 모욕이 묻어 있었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변 테이블 몇 곳이 조용히 눈길을 돌렸다. 일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금속이 받침과 닿으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공기를 갈랐다. 직원이 실수했다면 정정하면 됩니다. 사람을 망신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높일 필요는 없죠. 율제는 웃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장일인 씨, 생각보다 말이 고드시네요. 그런데 세상은 고든 말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일인은 그의 웃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런 사람은 세상을 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가 아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개 숙인 사람들의 표정뿐이었다. 율제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어차피 오늘 자리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뜻으로 마련된 겁니다. 집안끼리 말은 오갔지만 저는 감정 같은데 큰 관심 없습니다. 필요하면 결혼이라는 형식을 만들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오늘 식사로 끝내면 됩니다. 일인은 조용히 잔을 밀어냈다. 그 형식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해보시죠. 율제는 기다렸다는 듯 수행원에게서 얇은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 손놀림에는 상대가 결국 자신이 만든 흐름을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이 배어 있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혼전 합의서라는 이름을 단 계약서였다. 1위는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 안에 적힌 조항들이 결혼보다 통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대외 행사 동석 의무, 사생활 비공개 유지, 명진코어 관련 발언 금지, 이혼 시 위약금 조항, 가족 문제에 대한 언론 대응 협조. 그녀는 다 읽지도 않고 종이를 덮었다. 율제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느긋하게 말했다.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장일인 씨, 집안에도 나쁘지 않은 거래죠. 조용히 제 곁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울리는 옷과 집, 이름값은 제가 맞춰드리죠. 1위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 위에 손을 얹은 채 율제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을 원하면 사람 말고 조각상을 구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율제의 입가에서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그는 모욕을 받아본 경험이 적었고 정중한 문장으로 포장된 거절에는 더 익숙하지 않았다. 장일인 씨, 자존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감은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과 엮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부분은 이 기회를 얻으려고 줄을 섭니다. 대부분이 줄을 선다고 해서 줄 끝에 서지 않은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1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죠. 어머니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율제는 그녀의 손목 쪽을 보았다. 오래된 시계, 장식 없는 손, 짧게 정리된 손톱. 그는 그녀가 가진 것을 모두 계산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비웃었다. 생각보다 까다롭군요.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명진코어 이름이 실탄이 독특하긴 한데 그 반항심도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명진코어 도움 없이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인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 그 말 때문이 아니었다. 율제가 이어서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특히 공장 쪽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고가 나도 결국 보상금 몇 푼에 조용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늘 소리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하죠. 라운지의 음악이 갑자기 멀어진 듯했다. 1위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무심함과 달랐다. 차갑고도 고요한 분노가 유리처럼 얇게 깔렸다. 율제는 그 변화를 보고도 의미를 몰랐다. 그는 자신이 밟은 선이 어디였는지 알 만큼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방금 말한 공장 사람들이 누구를 뜻하죠? 1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테이블 주변 공기가 조여들었다. 율제는 어깨를 으쓱했다. 특정한 누구라고 한 건 아닙니다. 명진코어가 워낙 크다 보니 작은 사고도 많고 불만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기업 운영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책임을 묻고 결국 숫자로 정리됩니다. 1위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사람을 숫자로 정리하는 순간 숫자가 언젠가 사람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율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짧게 웃음을 멈췄다. 1위는 다시 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예의가 아니었다. 떠나려던 사람이 전장을 고른 자세였다. 그녀는 계약서의 세 번째 장을 펼치고 손끝으로 한 조항을 짚었다. 명진코어 관련 발언 금지. 흥미로운 조항이네요. 왜 이 문장이 혼전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죠? 율제는 눈을 가늘게 떴다. 대기업 집안은 쓸데없는 잡음을 싫어합니다. 1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잡음이라. 예를 들면 3년 전 해운산업단지 제2공장 안전 밸브 교체 기록이 사고 다음날 새벽에 수정된 일 같은 건가요? 율제의 얼굴에서 색이 한 꺼풀 벗겨졌다. 아주 찰나였다. 보통 사람은 놓쳤을 표정이었지만 1위는 놓치지 않았다. 수행원 한 명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율제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는 다시 웃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 웃음은 아까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1위는 계약서를 넘기며 말했다. 모르신다면 이상하네요. 그 수정 권한을 승인한 계정이 당시 전략사업본부장실 내부 단말기에서 접속했으니까요. 접속 시간은 새벽 2시 14분, 사고 발생 보고가 올라간 지 1시간 뒤였습니다. 율자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잡았다가 놓았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 장일인 씨, 어디서 그런 허튼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위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다음 문장을 얹었다. 그날 교체 비용으로 책정된 18억 원은 서류상 외주업체 한도기현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한도기현은 장부상 직원 4명의 회사고 실제 사무실은 폐쇄된 상가 주소였죠. 그 자금은 다시 백서문화재단으로 흘러갔고 재단 이사는 남율재 씨의 대학 동문인 서무겸 씨였습니다. 아직도 허튼 소리입니까? 웨이터 오재민은 멀찍이 서서 숨을 삼켰다. 그는 손님들의 대화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지만 이 순간 귀를 막을 수 없었다. 율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도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끼고 목소리를 낮췄다. 1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말할수록 말은 더 또렷하게 꽂혔다. 그녀는 지금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숫자를 맞춰놓고 상대가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그 점이 율재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당신 정체가 뭐지? 율재가 마침내 물었다. 맞선 상대에게 쓰는 말투는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위협과 의심이었다. 1위는 안경을 조금 밀어 올렸다. 오늘은 어머니 부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부터는 당신이 함부로 말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율재는 이를 악물었다. 누가 보냈습니까? 경쟁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 안쪽 사람입니까? 1위는 조용히 계약서를 닫았다. 그 질문은 흥미롭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보냈느냐가 아니라 왜 들켰느냐입니다. 율재의 수행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자리를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율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순간 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는 평생 그런 장면을 피하며 살아왔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사교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서 먼저 물러섰다. 그런데 지금 이 수수한 여자 하나가 그의 계산 밖에서 앉아 있었다. 더 나쁜 것은 그녀가 흥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분노하는 사람은 빈틈을 드러낸다. 그러나 1위는 분노를 접어 칼집에 넣은 사람처럼 고요했다. 1위는 옆에 놓인 작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오래 만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치지 않고 손바닥 아래 눌렀다. 해운 산업단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작업자 부주의였죠. 그런데 내부 위험 보고서는 사고 열흘 전 이미 3차례 올라갔습니다. 율재는 입술을 비틀었다. 그런 보고서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옵니다. 모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1인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래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비용이 아까워서 처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율재도 알았다. 대답하면 위험했고 침묵하면 더 위험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낮게 웃었다. 장일인 씨,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료 몇 줄로 명진코어를 흔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겁니다. 법무팀은 강하고 언론은 신중하고 공무원들은 현실적입니다. 세상은 정의감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1위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맞습니다. 세상은 정의감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감 대신 증거를 모읍니다. 율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 그는 그녀가 단순히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완성된 문장의 힘이었다. 1인의 말에는 추측이 없었다. 숫자, 시간, 계정, 이름, 흐름,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런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베테랑, 금융감독 쪽에 미친 개라 불리던 조사관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는 내부 감사관들. 하지만 맞선 자리에서 그런 눈을 마주할 줄은 몰랐다. 그때 1인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다. 율재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누구와 연락 중이죠? 1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웨이터 오재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재민 씨, 방금 남율재 씨가 하신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제 이름을 말해도 됩니다. 오재민은 당황해 고개를 들었다. 네, 손님. 1인은 다시 율제를 보았다. 약한 사람을 겁주는 방식은 빠릅니다. 하지만 빠른 방식은 기록을 남깁니다. 호텔 내부 신고 기록, 인사 압박 정황, 목격자 진술, 사소해 보여도 습관은 증거가 됩니다. 율제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손목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얕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안경, 낡은 코트, 조용한 태도, 모두 그가 우월감을 갖기 좋은 표식이었다. 그런데 그 표식들이 오히려 함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상대가 자신을 낮추어 보이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 혼란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당신 오늘 여기서 나가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1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후회는 보통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합니다. 저는 오늘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시작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첫 장 모서리에 펜으로 짧은 선을 그었다. 율제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뭡니까? 1인은 펜을 다듬며 말했다. 종이 섬유 위에 남은 지문과 잉크 흐름은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물론 오늘은 그런 절차까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방금 보여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율제는 갑자기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라운지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다. 그는 그 시선들을 싫어했다. 세상은 늘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경외의 시선이어야 했다. 지금처럼 당황한 사람을 구경하는 시선이어서는 안 되었다. 1인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때 율제가 그녀의 뒤에 대고 말했다. 장일인 씨, 명진코어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람보다 큰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래 버텼을 뿐입니다. 호텔 라운지 밖 복도는 조용했다. 붉은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고 벽면의 그림들은 지나치게 평온했다. 1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조금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손안의 수첩을 쥔 힘은 강했다. 수첩 안에는 해운 산업단지 사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녀의 오빠 장도윤의 이름이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기록상으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작업자였다. 하지만 1인은 그 기록이 거짓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 율제의 수행원 중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고 시선은 명백히 1인을 향해 있었다. 1인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첫 접촉 완료. 남율제는 사고 기록을 알고 있다. 반응은 통제 실패에 가까움. 잠시 뒤 답장이 왔다. 금화로였다. 미행부틀 가능성 높음. 지하 주차장보다 정문이 안전함. 1인은 화면을 끄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라운지에 홀로 남은 남율제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행원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도련님, 저 여자를 조사하겠습니다. 율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1인이 말한 계정 접속 시간과 한도기현, 백서문화재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것들은 아무나 알 수 없는 이름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말끝마다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꺼내지 않았다. 그 사실이 더 섬뜩했다. 가진 패를 전부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진짜 두려운 것은 일부만 보여주고 물러나는 사람이다. 율제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1인이 펜으로 그어놓은 짧은 선이 첫 장 모서리에 남아있었다. 아무 의미 없는 선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상하게 그 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도장이 아니라 금이 가기 시작한 표시 같았다. 그가 평생 견고하다고 믿었던 세 개의 모서리에 누군가 아주 얇은 칼끝을 넣은 느낌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장일인. 그 이름을 끝까지 파봐. 가족, 직장, 계좌, 통화기록, 전부. 수행원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율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호텔 정문 밖으로 나온 1인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고 고층 건물들은 저마다 빛을 내며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지 않고 잠시 걸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있었다. 발걸음의 간격, 멈춤의 타이밍, 쇼윈도에 비친 검은 코트의 윤곽. 그녀는 모든 것을 확인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미행자는 자신이 미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가 모른다고 믿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흘린다. 1위는 가로등 아래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희미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접으며 나타났다. 금하로였다. 그는 평범한 회색 점퍼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주변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1위는 그를 보지 않는 척 지나쳤고 하루 역시 모르는 사람처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짧은 스침만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미행자 둘, 차량 한 대, 호텔 쪽 인물. 1위는 작은 골목 앞에서 발걸음을 늦췄다가 다시 큰 길로 나왔다. 미행자는 그녀가 겁먹어 헤매는 줄 알았겠지만 실은 그녀가 그들의 배치를 확인하는 중이었다. 남율제는 그 시각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운전석 앞 유리에 호텔 조명이 비쳤고 그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장일인의 이름을 검색한 화면을 바라보았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회계법인의 자문위원, 몇몇 공공 프로젝트의 외부 검토자, 가족 관계는 단순했다. 지나치게 깨끗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했다. 깨끗한 정보는 대개 평범함의 결과이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닦아낸 흔적이었다. 율제는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하며 휴대전화를 세게 쥐었다. 아까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1위는 강변 산책로에 도착해 걸음을 멈췄다. 늦은 밤의 물결은 검은 천처럼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빌딩의 불빛이 잘게 찢겨 흔들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 장치를 꺼냈다. 오늘 대화의 상당 부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남율제는 아직 스스로 결정적 말을 하지 않았고 명진 코어의 깊은 곳에는 그보다 더 오래된 손들이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공자의 굴욕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였다. 사람을 숫자로 지은 자들이 숫자로 남긴 죄 앞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적이었다. 하루가 몇 분 뒤 그녀 옆에 섰다. 뒤쪽 정리했습니다. 겁만 주고 보낸 것 같더군요. 1위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겁을 준다고 생각하겠죠. 하루는 그녀의 옆 얼굴을 보았다. 오늘 남율제를 직접 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1위는 잠시 침묵했다. 오만하지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멍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약점입니다. 하루는 낮게 웃었다. 그 약점 때문에 오늘 표정이 볼만했겠군요. 1위는 미소 짓지 않았다. 표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가 움직일 차례예요. 밤바람이 안경알을 차갑게 스쳤다. 1위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장도윤의 이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7명의 이름이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다. 복수라는 단어는 너무 뜨겁고 쉽게 타버린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버티는 불이었다. 증거를 밝히고 침묵을 깨우고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은 자들을 법정 앞으로 끌어내는 불. 오늘 맞서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 우연이 문을 열 때까지 오래 기다려왔다. 그리고 남율제는 자신이 직접 그 문고리를 잡아당겼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남율제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처음 1인을 보았을 때와 전혀 달랐다. 하찮은 맞선 상대는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위험만 남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짧게 명령했다.
내일까지 장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가져와. 그리고 해운산업단지 쪽 오래된 자료도 전부 확인해. 수행원이 놀란 표정을 숨기며 물었다. 사고 자료까지 말씀이십니까? 율제는 차갑게 대답했다. 누군가 그걸 다시 꺼내려 한다면 먼저 묻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그러나 율제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묻힌 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흙 아래에서 썩지 않은 뿌리는 언젠가 더 단단해져 땅을 밀어 올린다. 장일이는 그 뿌리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그녀의 안경과 낡은 코트와 조용한 목소리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상대가 방심하도록 만든 긴 침묵의 외피였다. 그날 밤 명진코어의 후계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내려다보던 사람에게 내려다보이는 감각을 배웠다. 그리고 그 낯선 감각 앞에서 그는 분명히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새벽 5시의 도시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장일이는 강변 사무실의 작은 창가 앞에 서서 어둡게 젖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린 비는 도로의 먼지를 눌러두었고 가로등 아래의 고인물은 빛을 얇게 흔들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해운산업단지 사고 관련 자료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공식 보고서, 보험 청구서, 안전점검표, 협력업체 계약서, 그리고 세상에 나온 적 없는 내부 위험 알림 초안들이었다. 종이마다 다른 손이 덧칠한 거짓말이 남아 있었다. 금하루는 낡은 커피포트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사람 특유의 거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 종이컵을 내려놓은 뒤 그는 벽면에 붙은 사건 흐름도를 바라보았다. 남률제 쪽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호텔 이후로 정보업체 3곳이 장일인 씨 주변을 긁고 있어요. 가족 기록, 계좌, 진료 이력까지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1위는 커피를 들지 않았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하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회의실 반대편에는 노유빈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왼손에 얇은 압박장갑을 끼고 있었고 오른쪽 목 아래에는 화상 흔적을 가리기 어려운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3년 전 해운산업단지 제2공장에서 살아나온 사람 중 하나였다. 공식 기록에는 그녀가 대피 지시를 늦게 따랐다는 문장이 들어있었지만 1위는 그 문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유비는 대피 방송이 울리기 전 이미 밸브 경고음이 멎었고 비상차단 장치가 수동으로 잠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었다. 유비는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어제 그 사람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정말 남률제가 사고 이야기를 했나요? 1위는 잠시 침묵했다. 네, 사람을 숫자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유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분노를 삼키려 했지만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그날 죽은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 옆에서 마지막까지 밸브를 열려고 했던 반장님도 탈출문 앞에서 동료를 밀어낸 민규 씨도 모두 이름이 있었어요. 1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름을 다시 불러올 겁니다. 장일이는 벽면 흐름도 한가운데에 붉은 선을 그었다. 첫 번째 목표는 공식 보고서와 실제 위험 보고서 사이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 두 번째는 밸브 교체 비용이 사라진 경로를 추적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지시가 명진코어 어느 높이에서 내려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하로가 낮게 물었다. 남률제까지 바로 갈 수 있을까요? 1위는 펜 끝을 멈췄다. 바로 가면 잘립니다. 남률제는 자신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믿을 만큼 교만하지만 법적으로는 방어막을 세워두었을 겁니다. 그 방어막의 이름이 마귀섭입니다. 마귀섭은 명진코어 전략사업본부의 전무였다. 대외적으로는 실무형 경영인, 내부에서는 오너 일가의 어두운 지시를 현실로 바꾸는 사람으로 불렸다. 그는 사람을 자르거나 침묵시키는 일에 능했고 언제나 자신의 책임서는 한 걸음 뒤에 남겨두었다. 해운산업단지 사고, 당시 안전설비 예산을 최종 조정한 사람도 그였다. 하지만 1위는 그가 단독으로 움직였다고 보지 않았다. 마귀섭은 욕심이 큰 사람이었지만 오너 일가의 승인 없이 방산 계약 일정을 앞당길 배짱은 없었다. 결국 중심에는 남률제가 있었다. 유비는 조심스레 태블릿을 켰다.
제가 사고 전 점검 시스템에 남아있던 잔여 로그를 복구해봤어요. 대부분 지워졌지만 이상한 코드가 반복되어 현장 서버에서 중앙연구소 백업망으로 새벽마다 묶음 전송이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부터요. 하루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중앙연구소라면 명진 코어 본사 외곽단지에 있는 곳 아닙니까? 유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 직원 출입이 제한된 지하 구역이 있어요. 제가 협력 엔지니어였을 때도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1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지하라면 숨겨둔 원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전 내내 자료를 맞췄다. 1위는 숫자 사이의 빈틈을 읽었고 하루는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유비는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을 복원했다. 명진코어는 거대한 기업답게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지운 척했다. 그러나 기록을 완벽히 지우는 일은 불가능했다. 지워진 시간대, 비어있는 승인번호, 같은 문장을 다른 사람이 수정한 흔적, 결제자가 바뀐 직후 예산 항목 이름이 달라진 순간 1인에게 그런 흔적들은 어둠 속에 묻힌 발자국이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길을 가리켰다. 오후가 되자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다. 한 인터넷 매체가 장일인의 이름을 기사 제목에 올렸다. 무명의 회계 자문가가 재벌과 혼담을 이용해 유명세를 누린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과거 공공 프로젝트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왜곡된 표현과 해운산업단지 유가족을 부추겼다는 익명 제보가 섞여 있었다.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맞물려 있었다. 금화로는 화면을 보며 욕설을 삼켰다. 빠르군요. 언론 쪽에 바로 풀었습니다. 1위는 기사를 끝까지 읽은 뒤 창을 닫았다. 조급한 사람이 쓴 기사예요. 방향은 세지만 구조가 엉성합니다. 유비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이러면 조사팀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1위는 담담했다. 문제 삼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조각을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내놓지는 않지만 거짓 기사가 흔들릴 만큼만요. 하루는 즉시 이해했다. 기자를 고르겠습니다. 믿을 만한 쪽으로요. 1위는 고개를 저었다. 기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 모임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기사로 자기 이름이 또 이용되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정의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비는 그 문장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1위는 해운산업단지 사고 유가족 대표인 물락염을 만났다. 작은 식당 안쪽 방에는 오래된 전기난로가 희미한 열을 내고 있었다. 락염은 남편을 잃은 뒤 3번의 소송과 5번의 기자회견을 견뎌낸 사람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었지만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1인이 왜곡 기사 4번과 내부 위원 보고서 일부를 내밀자 락염은 한참 동안 종이를 보았다. 우리는 또 이용당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1위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요. 이번에는 먼저 알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하러 왔습니다. 물락염은 1인을 오래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면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 얼굴엔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보입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오래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알아보는 경계였다. 1위는 손가락을 수첩 위에 얹었다. 제 오빠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식 명단에는 협력사 직원으로 처리됐고 책임 일부를 떠안은 채 끝났습니다. 저는 올 시간보다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락염은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만남 뒤로 흐름이 달라졌다. 유가족 모임은 왜곡 기사에 대한 반박 성명을 준비했고 하루는 명진코어가 언론사에 흘린 자료에 출처를 추적했다. 유비는 사고 당시 현장 서버와 중앙연구소 백원망 사이의 전송 경로를 복원하면서 데이터 묶음 중 하나에 반복되는 파일 서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안전점검 원본 보고서가 저장될 때 붙는 표식이었다. 유비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원본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삭제가 아니라 이동입니다. 1위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이동된 곳은요. 유비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명진코어 중앙연구소 지하 3층입니다. 명진코어 중앙연구소는 도시 외곽의 인공숲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낮에는 연구원과 임원 차량이 드나드는 평범한 기업 시설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출입구마다 사설보안 요원들이 2배로 늘었다. 하루는 연구소 외곽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했다. 정문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기록이 남고 얼굴 인식도 있습니다. 지하 설비 점검 통로가 하나 있는데 협력업체 차량이 매주 목요일 새벽에 들어갑니다. 유빈이 고개를 들었다. 그 통로는 배관실과 연결되어 제가 예전 교육 때 들은 적 있습니다. 다만 내부 문은 직원 카드가 필요합니다. 1위는 도면을 바라보며 시간을 계산했다. 남율재가 우리를 조사하는 동안 그들도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려 할 겁니다. 우리가 늦으면 원본이 사라집니다. 하루가 팔짱을 꼈다. 들어가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오는 쪽은 별개예요. 특히 지하 3층은 감시가 빡빡할 겁니다. 1위는 대답 대신 유빈을 보았다. 내부 데이터 구조를 읽을 수 있습니까? 유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읽을 수 있습니다. 1위는 조용히 말했다. 떨리는 손은 문제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손이면 됩니다. 목요일 새벽, 세 사람은 설비 점검업체 차량을 빌려 연구소 외곽도로에 접근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축축했고 짙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하루가 운전대를 잡았고 유빈은 작업복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1위는 뒷좌석에서 안경을 닦으며 연구소 출입 절차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두려움이 판단보다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훈련한 사람이었다. 차가 보안 초소에 가까워지자 하루의 손등에 힘줄이 솟았다. 요원이 창문을 두드렸다. 정기 점검입니다. 하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 요원은 태블릿으로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몇 초에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유빈은 숨을 얕게 들이쉬었고 1위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귀만 세웠다. 요원이 손짓했다. 들어가세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하루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첫 문은 넘었습니다. 1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진짜 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차량은 지하 설비 통로 입구 앞에 멈췄다. 금속 셔터가 올라가며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 냄새는 유빈에게 사고 당일의 지하 배관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1위는 유빈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돌아가도 됩니다. 이 말은 배려였지만 동시에 마지막 확인이었다. 유빈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계속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1위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공구 가방을 들고 통로로 들어갔다. 하루는 후방 카메라 위치를 확인했고 1위는 출입문 키패드에 작은 장치를 붙였다. 유빈은 배관 소음에 묻히는 서버 냉각팬의 방향을 들었다. 연구소의 지하는 살아있는 짐승처럼 낮게 울리고 있었다. 첫 번째 내부 문은 예상보다 쉽게 열렸다. 문제는 두 번째 문이었다. 키패드 위에 새로운 보안 패치가 적용돼 있었다. 하루가 이를 악물었다.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우리 진입 가능성을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1위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아니면 남율재가 오래된 자료를 옮기기 위해 보안을 강화했겠죠. 유빈은 노트북을 꺼내 연결선을 꽂았다. 3분만 주세요. 그녀의 손이 흔들렸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숫자열이 화면 위를 빠르게 흘렀다. 먼 곳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는 어깨 너머로 통로 끝을 주시했다. 문이 열렸을 때 세 사람은 동시에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3층은 예상보다 넓고 차가웠다. 회색 벽면에는 연구 구역 번호가 붙어 있었고 복도 양쪽에는 잠긴 유리문들이 이어졌다. 유빈은 서버실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냉각 소리가 달라요.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뛰지는 않았다. 뛰는 사람은 카메라에 쉽게 걸린다. 1위는 복도 천장의 렌즈 방향을 보며 사각지대를 골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했고 그 침착함은 두 사람에게도 옮아갔다. 마치 이미 수십 번 지나온 길을 다시 걷는 사람 같았다. 서버실 안은 눈처럼 푸른 빛으로 가득했다. 수십 대의 장비가 낮게 진동했고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유빈은 곧바로 중앙 단말기에 접속했다. 파일 목록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전송 서명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묶음을 찾아냈다. 여기 있어요. 사고 열흘 전 7번의 위험 경보, 밸브 압력 이상, 차단 장치 불량, 그리고 예산 승인 반려 기록까지. 하루는 입구에서 경계를 서며 낮게 말했다. 복사 시간은요. 유빈이 입술을 깨물었다. 전체는 12분. 핵심만 추리면 5분. 1위는 즉시 말했다. 핵심 먼저, 원본 구조는 따로 남겨요. 그때 1인의 시선이 화면 한쪽에 멈췄다. 위험보고서 옆에 음성기록 파일이 있었다. 파일명은 회의 날짜와 임원 코드로 되어 있었다. 1위는 마우스를 움직여 짧게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정 늦추면 계약이 날아간다. 위험 수치는 현장 책임으로 돌려. 결제는 내가 처리한다. 유빈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 목소리를 그녀도 알았다. 남율죄였다. 아직 법정에서 다툴 여지는 있었지만 이 파일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1위는 즉시 복사 목록에 추가했다. 이것이 그들의 방패를 찢을 첫 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서버실 조명이 붉게 바뀌었고 잠금 장치가 연속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가 문틈을 살폈다. 들켰습니다. 최소 6명, 아니 더 옵니다. 유빈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아직 2분 남았어요. 1위는 화면과 문을 번갈아 보았다. 하루, 복도 오른쪽 소화 설비를 열 수 있습니까? 하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벌겠습니다. 하지만 길어야 3분입니다. 1위는 유빈 곁에 섰다. 그럼 3분 안에 세상을 바꿀 만큼만 가져갑시다. 하루는 문 밖으로 나가 곧바로 소화 설비함을 열었다. 보안 요원들이 복도 모퉁이를 돌자 그는 분말 소화기를 바닥 쪽으로 터뜨렸다. 흰 안개가 복도를 삼켰고 요원들의 무전소리가 뒤엉켰다. 그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발목을 걸고 손목을 비틀고 통로를 막았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보다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서버실 안에서 유빈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파일 진행 막대를 바라보았다. 1위는 그녀 어깨를 잡았다. 보지 말고 호흡하세요. 당신 손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행 막대가 끝에 닿는 순간 서버실의 보조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누군가 중앙에서 차단을 시도하고 있었다. 유빈은 저장 장치를 뽑아 1인에게 건넸다. 원본 일부와 음성 파일, 전송 경로까지 담았어요. 하지만 전체 보고서는 아직입니다. 1인은 장치를 코트 안쪽에 넣었다. 충분합니다. 오늘은 살아서 나가는 것이 2번째 증거입니다. 문 밖에서 하루가 뒤로 밀려 들어왔다. 왼쪽 통로는 막혔습니다. 오른쪽도 곧 막혀요.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차가운 안내음이 흘렀다. 지하 3층 보안 구역 침입자 확인. 모든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세 사람은 서버실 뒤편의 유지 보수문을 향해 움직였다. 유빈이 작은 패널을 열어 배선 상태를 확인했지만 손이 다시 떨렸다. 1위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물었다. 열 수 있습니까? 유빈은 이를 악물었다. 열 수 있어요. 다만 밖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복도 소리를 들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중입니다. 유빈은 마지막 선을 연결했고 문이 낮은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 너머에는 좁은 계단과 어두운 배관 터널이 있었다.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바로 그때 통로 반대편에서 강한 손전등 빛이 쏟아졌다.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팀이 양쪽에서 나타났다. 앞쪽에는 명진코어 보안실장 윤태호가 서 있었다. 그는 하루를 알아본 듯 희미하게 웃었다. 금하로 씨, 오래간만입니다. 아직도 남의 회사 지하를 제 집처럼 다니시는군요. 하루는 대답하지 않았다. 1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윤태호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뒤 무전기를 내렸다. 장일인 씨, 맞습니까? 남 전무님께서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중이라는 말과 달리 보안 요원들의 손은 이미 그녀의 퇴로를 가르고 있었다. 유빈은
뒤에서 저장장치가 든 1인의 코트 쪽을 보며 숨을 멈췄다. 1인은 안경을 천천히 밀어 올렸다. 복도에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고 사일에는 점점 낮은 울림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간격, 오른쪽 요원의 무전기 위치, 천장 카메라의 각도, 하로의 어깨 상태, 유빈의 호흡까지 한 번에 계산했다. 남률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덫을 조였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덫은 잡힌 사람이 아니라 덫을 놓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했다. 1인은 윤태호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모셔가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보안 요원들이 한 걸음씩 좁혀왔다. 유빈은 두려움에 눈을 감을 뻔했지만 1인의 뒷모습을 보고 버텼다. 그 뒷모습은 작지도 크지도 않았다. 다만 무너지지 않았다. 금화로는 어깨를 낮추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했다. 1인은 코트 안쪽의 저장장치 무게를 느끼며 생각했다. 첫 번째 문은 열렸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률재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가 묻었다고 믿은 기록은 이미 숨을 되찾았고 그 숨은 곧 그의 목을 조일 것이다. 윤태호의 손짓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반원을 좁혔다. 붉은 경고등은 복도의 금속벽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고 천장 어딘가에서 돌아가는 환풍기의 소리가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울렸다. 장일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눈앞의 인원수를 세는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도 세고 있었다. 훈련된 보안 인력이라 해도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움직임이 무뎌진다. 윤태호의 눈빛에는 의무보다 명령이 많았고 명령만 따르는 사람은 예상 밖의 질문에 가장 먼저 흔들렸다. 금화로는 오른쪽 어깨를 낮춘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래된 부상 때문에 긴 충돌은 불리했다. 노유빈은 서버실 뒤쪽 좁은 유지 보수문을 붙잡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어 있었다. 1인은 그 작은 떨림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용기였다. 그녀는 윤태호에게 다시 말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막는 순간 당신은 증거 훼손 현장의 책임자가 됩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빠져나가도 문을 닫은 사람의 이름은 남습니다. 윤태호는 입술을 굳혔다. 말로 시간을 끌 생각입니까? 1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시간을 끄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입니다. 중앙통제실에서 지금 파일 삭제를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삭제 로그도 기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굴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 몇 명이 서로를 흘끗 보았다. 그 순간 하루가 움직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요원의 손목을 비틀어 무전기를 떨어뜨리고 몸을 낮춰 통로 바닥으로 굴러 들어갔다. 충돌은 짧고 정확했다. 폭력보다 균형을 깨뜨리는 기술에 가까웠다. 1인은 유빈의 팔을 잡아 유지보수 계단 안으로 밀어넣었다. 하루가 뒤따라오며 문을 닫았고 금속문은 곧바로 바깥에서 두드려졌다. 좁은 계단은 어둡고 습했다. 배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발밑을 따라 내려갔다. 유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위로 가면 연구구역이고 아래는 폐수처리 통로일 거예요. 정확한 도면은 못 봤어요. 하루는 어깨를 움켜쥐고도 침착했다. 뒤는 오래 못 버팁니다. 1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신호 상태를 확인했다. 막아뒀네요. 내부 통신 차단입니다. 그렇다면 밖에서는 아직 우리가 잡힌 줄 모릅니다.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1인은 코트 안쪽에 저장장치를 꺼내 유빈에게 건넸다. 이것과 같은 모양의 빈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까? 유빈은 가방을 뒤져 작은 저장장치를 꺼냈다. 테스트용이에요. 안에는 복구 실패한 조각 파일밖에 없습니다. 1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 남률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루가 이해한 듯 눈을 좁혔다. 일부러 빼앗기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1인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말했다. 사람은 빼앗은 것을 더 진짜라고 믿습니다. 유빈은 불안한 얼굴로 진짜 저장장치를 보았다. 하지만 이것을 숨길 곳이 없어요. 검색하면 바로 들킵니다. 1인은
계단 벽면에 배관 라벨을 살폈다. 냉각수 순환 보조관. 그녀는 작은 고정 나사를 풀고 얇은 금속 덮개를 들어 올렸다. 안쪽에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다. 이리는 진짜 저장 장치를 방수 필름에 감싸 그 안쪽에 밀어 넣었다. 하로는 낮게 감탄했다. 나중에 회수할 생각이군요. 이리는 덮개를 다시 조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미 회수할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하로와 유빈이 동시에 그녀를 보았다. 이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다. 지하 진입 전에 물라겸 대표에게 특정 시간까지 제 연락이 없으면 연구소 외곽 설비 점검 민원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원은 구청 시설팀으로 들어가고 시설팀에는 제 쪽 협조자가 있습니다. 외부 점검 명목으로 이 배관 개통을 열 수 있어요. 유빈은 놀라움과 안도 사이에서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처음부터 잡힐 가능성까지 계산한 거예요. 이리는 짧게 대답했다. 잡히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우리보다 비겁할 가능성은 항상 계산해야 합니다. 문이 다시 강하게 흔들렸다. 윤태호의 목소리가 바깥에서 울렸다. 장일인 씨, 더 도망치면 상황만 나빠집니다. 이리는 빈 저장 장치를 유빈의 손에 쥐어주었다가 다시 자신의 손으로 옮겼다. 유빈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세요. 하로 씨는 최대한 지친 척 하십시오. 하로가 피식 웃었다. 실제로 지쳤습니다. 이리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럼 연기가 쉬워졌네요. 그녀는 손잡이를 잡기 전 잠시 눈을 감았다. 오빠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감정은 가슴 깊은 곳에 묶어두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순서였다. 문이 열리자 보안 요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하로는 저항하려는 듯 몸을 틀었지만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붙잡혔다. 유빈은 겁에 질린 엔지니어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리는 윤태호를 바라보며 빈 저장 장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윤태호는 그것을 발견하자 곧바로 빼앗았다. 이게 뭡니까? 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좋은 미끼였다. 윤태호는 그것을 밀봉 봉투에 넣으며 승리한 사람처럼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리는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리는 것을 보았다. 명령받은 사람은 늘 명령한 사람보다 먼저 불안해진다. 그들은 연구소 내부 조사실로 끌려갔다. 창문 없는 방에는 하얀 형광등만 차갑게 빛났다. 금속 의자는 의도적으로 불편했고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도 없었다. 잠시 뒤 마귀섭이 들어왔다. 그는 회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래 익힌 친절한 표정이 붙어 있었다. 장일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리는 의자에 앉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유감이라는 말이 참 편리하군요. 책임은 없고 기분만 표현하면 되니까요. 마귀섭의 미소가 아주 얇게 굳었다. 마귀섭은 의자에 앉지 않고 테이블 끝에 손을 짚었다. 무단 침입, 자료 절취, 업무 방해. 장일인 씨가 오늘 한 일은 꽤 무겁습니다. 게다가 함께 온 2사람까지 엮였으니 혼자 정의로운 척하다가 주변 사람들 인생까지 망치는 모양새가 되겠군요. 유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하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리는 반응하지 않았다. 마귀섭은 그 침묵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는 사람을 겁줄 때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을 좋아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흔들림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장혜리는 조용히 말했다. 전무님은 실무를 잘 아는 분이니 절차도 아시겠죠. 민간 보안팀이 영장 없이 신체를 수색하고 개인 장비를 압수한 기록은 법정에서 다툼이 됩니다. 지금 이 방도 녹음 중이겠지만 당신에게 유리하게만 남지는 않을 겁니다. 마귀섭은 눈을 가늘게 떴다. 법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어느 선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남율재 씨는 당신을 앞에 세우고 뒤에 숨겠죠. 사고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겁니다. 마귀섭의 눈동자가 잠깐 멈췄다. 그는 곧 웃었지만 웃음에는 균열이 있었다. 남 도련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리는 테이블 위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았다.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흥미롭네요. 회사 임원을 부르는 말로는 부적절하지만 책임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정확합니다. 당신은 임원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전쟁이 끝나면 벽에 걸리거나 버려지죠. 마규섭은 처음으로 표정을 지웠다. 그녀는 그가 가장 싫어하는 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렸다.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몇 시간 뒤 세 사람은 풀려났다. 명진코어는 경찰에 넘기기보다 조용히 겁주는 쪽을 택했다. 그들이 압수했다고 믿은 저장장치 때문에 스스로 이미 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구소 정문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루는 굳은 어깨를 돌리며 말했다. 죽을 맛이군요. 그런데 저들이 가진 장치에는 정말 조각 파일만 있습니까? 유빈이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복구 실패, 기록과 의미 없는 임시 자료뿐이에요. 하지만 처음 보면 뭔가 있어 보일 겁니다. 1위는 먼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들이 그걸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진짜가 어디 있는지 증명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남율재는 그날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 압수된 저장장치 분석 결과를 기다렸다. 창밖에는 명진코어 본사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번쩍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밤새 굳어 있었다. 윤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다. 장일인 일행은 놓아주었습니다. 언론 노출 위험을 고려해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율재는 싸늘하게 물었다. 저장 장치는 분석팀이 확인 중입니다. 핵심 파일로 보이는 흔적이 있습니다. 율재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역시 겁만 조금 주면 실수하는군. 그러나 그의 안도는 길지 않았다. 장일인의 눈빛이 떠오르자 불쾌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분석 결과는 오후 늦게 나왔다. 저장 장치에는 손상된 파일과 복구 불가능한 조각만 남아 있었다. 일부 파일명은 위험 보고서와 비슷했지만 내용은 의미 없는 데이터였다. 남율재는 보고서를 구겨 던졌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마규섭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살폈다. 율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한 건가? 마규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일인이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율재는 그를 노려보았다. 허세라면 왜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 그의 불안은 곧 분노로 변했다. 분노는 그에게 익숙한 감정이었다. 불안을 인정하는 대신 누군가를 밟으면 마음이 쉬워졌다. 율재는 언론팀을 불렀고 법무팀을 불렀고 사설정보업체를 다시 불렀다. 장일인을 고립시켜 주변 사람부터 흔들어 노유빈이라는 여자, 금하로라는 남자, 전부 약점을 찾아 없으면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방 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규섭은 한 걸음 뒤에서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후계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권력자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이용하기 쉽다. 며칠 동안 공격은 여러 방향에서 이어졌다. 노유빈의 집 앞에는 낯선 차량이 서 있었고 그녀의 과거 산재 보상 기록이 인터넷에 흘러나왔다. 일부 댓글은 그녀를 돈을 노린 거짓 피해자로 몰아갔다. 유빈은 처음에는 버티려 했지만 어머니가 병원에서 전화해 울먹이자 무너질 뻔했다. 그녀는 1인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1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밤늦게 찾아온 1인은 유빈의 작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숨지 않아도 됩니다. 숨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유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1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 한쪽에는 유빈이 사고 전 받은 기술자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공장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1인은 사진을 바라보다 말했다. 버틴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내일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남겨두는 겁니다. 유빈 씨가 해야 할 일은 증언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유빈은 눈물을 닦았다. 그 말은 위로보다 지시에 가까웠지만 그래서 더 의지할 수 있었다.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금하로에게는 더 노골적인 함정이 놓였다. 한중간 브로커가 그에게 접근해
명진 코어 내부 자료를 넘겨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고, 약속 장소에는 이미 촬영 장비와 조작된 돈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로는 함정을 눈치챘지만 일부러 현장에 들어갔다. 그는 브로커의 말을 끝까지 녹음하고 돈 봉투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한 매체는 전직 조사관 금하로가 명진 코어 협박 자료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냈다. 사진은 교묘하게 잘려 있었다. 돈 봉투가 그의 손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로는 분노했지만 1위는 기사를 조용히 읽었다. 예상한 각도입니다. 하로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예상했다고 덜 화나는 건 아닙니다. 1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내도 됩니다. 다만 방향은 정해야 합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뭘 합니까? 반박 자료를 냅니까? 1위는 화면을 끄고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저들이 조작 기사를 너무 빨리 냈어요. 이 말은 내부에서 누군가 불안해졌다는 뜻입니다. 남율재는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을 키워야 합니다. 1위는 각자 오래된 서류 가방과 사진, 병원 기록, 공장 근무표를 들고 있었다. 라겸은 1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늘 누군가 우리 대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 이름이 자꾸 지워졌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서겠습니다. 1인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승리는 피해자들이 증거의 대상이 아니라 증언의 주체가 되는 순간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 사이 명진코어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오래된 회계팀 직원 한 명이 익명으로 1인에게 연락했다. 그는 백서문화재단의 후원금 장부와 한도기현 지급 내역 사이에 반복된 날짜를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돈 세탁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고 이후 갑자기 관련 장부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졌다고 했다. 1인은 그를 바로 만나지 않았다. 대신 3단계의 확인 질문을 보냈다. 진짜 내부자라면 알 수 있는 결제 문구, 문서 보관 서버의 별칭, 마규섭이 회의 때 즐겨 쓰던 표현. 답은 모두 맞았다. 그때 1인은 다음 계획을 확정했다. 남율재는 자신이 공격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1인이 만든 좁은 길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언론을 움직여 자신의 불안을 기록으로 남겼고 정부 업체를 움직여 불법 조회 흔적을 남겼으며 유빈과 하로를 흔들려다 협박과 조작의 증거를 추가로 만들었다. 1인은 그 모든 조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벽면 흐름도는 더 이상 사고 당일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고 전 예산 삭감, 사고 직후 기록 수정, 이후 유가족 압박, 현재 증인 위협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 선 끝에는 남율재와 남국환, 그리고 명진코어 이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큰 무대를 열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했다. 단순 폭로로는 명진코어를 흔들 수 있어도 내부 문서를 공식 의제로 올리고 이사회를 묶어둘 수는 없었다. 1위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해온 산업단지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들과 일부 퇴직 직원들은 명진코어 주식을 조금씩 사모았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을 만큼 작은 수량이었다. 하지만 1위는 여러 신탁과 법률 대리 구조를 통해 그것들을 하나의 의결권 묶음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내부 회계팀, 제보자의 도움으로 반대파 소액 주주들까지 연결되자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금하로는 자료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1위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달부터요. 그때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가 물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1위는 창밖에 흐린 하늘을 보았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명진코어는 돈과 지분과 절차로 사람들을 눌러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 안에서 문을 열어야죠. 하로는 조용히 웃었다. 장일인 시다운 방식입니다. 느리고 집요하고 피곤할 정도로 정확하군요. 긴급주주 간담회는 명진코어 측이 먼저 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악성 의혹에 대한 경영진 설명이었다. 실제 목적은
시장을 안심시키고 장일인과 관련한 논란을 소에게 소동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남율재는 자신이 무대 위에 서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고급 양복을 맞춰 입고 연설문을 여러 번 수정했다. 아버지 남국화는 아들에게 말했다. 감정 드러내지 마라. 네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더 파고든다. 율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장일인이 자신의 평온한 세계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간담회 당일, 명진코어 본사 대회의장은 빛나는 나무벽과 거대한 화면으로 꾸며져 있었다. 기자들은 뒤편에 자리했고 주주들은 이름표를 단 채 줄지어 앉았다. 남국화는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고 마귀섭은 그의 뒤에서 자료를 정리했다. 남율재는 연단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청중을 훑었다. 그는 장일인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설령 온다 해도 기자석 어딘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정도라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직전 법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대표님, 예상 밖의 의결권 대리인이 등록됐습니다. 남율재의 눈썹이 굳었다. 누구? 법무팀장은 말을 잇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장일인입니다. 단순 참석자가 아닙니다. 해온 피해자 신탁과 퇴직직원연합, 일부 해외 소액 주주의 위임장을 들고 왔습니다. 의결권 비율이 임시의안 상정 기준을 넘습니다. 그 순간 율재는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보았다. 문이 열리고 장일인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었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 수수함은 더 이상 약점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전장을 고른 사람이 갑옷 대신 침묵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장일인은 회의장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뒤에는 물락염과 몇몇 유가족, 노유빈, 금하로가 있었다. 유빈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하로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다. 남국화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마귀섭은 손에 든 서류 모서리를 구겼다. 남율재는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호텔 라운지에서처럼 그는 다시 몇 초 동안 굳어 있었다. 1위는 그의 앞을 지나 의결권 대리인석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는 맞선 자리가 아닙니다. 절차대로 시작하시죠. 대회의장 앞쪽의 거대한 화면에는 명진코어의 푸른 로고가 떠 있었다. 그 로고는 늘 안정과 혁신을 말하는 광고 속 상징이었지만 오늘 장일인의 눈에는 지워진 이름들을 덮어둔 차가운 문장처럼 보였다. 남율재는 연단 옆에서 굳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고 남국화는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쓸며 자신의 표정을 다스렸다. 그는 오래 권력을 쥔 사람이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알았다. 그러나 1인이 가져온 의결권 숫자는 그 기술만으로 밀어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 개시를 알렸다. 명진코어 측 법무팀장은 즉시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다. 장일인 씨가 제출한 위임장 일부는 확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늘 임시의안 상정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1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모든 위임장은 사흘 전 전자등록과 원본 제출을 동시에 마쳤습니다. 접수 확인 번호와 담당자 서명도 있습니다. 보류 사유가 확인 시간 부족이라면 그것은 회사 측 내부 절차 지연이 주주의 권리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단단히 퍼졌다. 남율재는 법무팀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법무팀장은 땀을 닦으며 서류를 넘겼다. 남국화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권력은 늘 겉으로 화려했지만 위기 앞에서는 결국 종이와 서명과 기한 위에 서 있었다. 그는 1인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 여자는 분노한 유가족의 대리인이 아니라 절차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다. 그 판단이 드는 순간 그는 아들이 왜 저 여자 앞에서 흔들렸는지 조금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는 곧 경계로 바뀌었다. 이런 종류의 상대는 초반에 꺾지 못하면 반드시 깊게 들어온다. 1위는 첫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해온산업단지 제2공장사고
열흘 전 작성된 위험 보고서였다. 밸브 압력 이상, 차단 장치 불량, 대체 부품, 납품 지연, 임시 운전 중단 권고. 문장들은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 때문에 더 끔찍했다. 그 종이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1위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공식 보고서는 작업자 부주의를 주요 원인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원본 위험 보고서는 설비 결함과 예산 반려를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경고를 받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묻겠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이어졌다. 남율재는 마이크를 잡았다. 장일인 씨, 기업 운영에 관한 내부 문서를 맥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규모 제조 현장에서는 수많은 위험 보고가 올라오며 모든 보고가 즉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일부러 차분하게 말하려 했다. 그러나 끄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1위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맞습니다. 모든 보고가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차례 이상 같은 설비에서 치명 위험이 보고되고 예산이 이미 책정되었으며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한도기원으로 지급된 18억 원의 흐름이 나타났다. 겉으로는 밸브 교체와 안전 보강 비용이었다. 그러나 실제 세금 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백서문화재단 후원금 장부가 이어지자 회의장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쯤 틀렸다. 숫자는 거짓말에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거짓말에 이용된 숫자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사람의 손을 가리킨다. 1위는 그 손의 방향을 천천히 보여주었다. 한도기원은 실체가 없는 회사에 가까웠고 백서문화재단은 남율재의 사교 인맥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마귀섭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외주 계약입니다. 재단 후원금과 연결짓는 것은 억측입니다. 1위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전무님이 직접 승인한 결제 문서가 있습니다. 계약 목적은 긴급 안전설비 교체였지만 납품 확인서에는 실제 부품 식별 번호가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사고 다음날 새벽 전무님 비서실 계정으로 납품 확인서가 재작성됐다는 점입니다. 마귀섭의 얼굴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뒤에 숨겨둔 행정처리가 이렇게 또렷이 드러날 줄 몰랐다. 남국화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장 앞줄이 잠잠해졌다. 장일인 씨,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법정이 아닙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언론 앞에서 단정적 주장을 펼치면 주주가치와 임직원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고 명분도 있었다. 하지만 1위는 그런 말이 얼마나 오래 피해자의 목소리를 늦추는 데 쓰였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바로 응답했다. 회장님, 주주가치를 말하기 전에 사람의 생명가치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물락염은 손에 쥔 남편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회의와 면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더 기다려달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회사 전체의 피해를 고려해달라.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증거는 사라졌고 검토하는 동안 책임자는 승진했으며 회사 전체라는 말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또 한 번 밀려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제 남편도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라고 말할 때마다 제 남편은 왜 빠집니까? 마이크가 없어도 그 목소리는 회의장 안을 가르며 퍼졌다. 남율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유가족의 등장을 감정적 압박으로 치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계산을 해야 했다. 분노하면 손해이고 물러서면 더 손해였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화면에는 윤태호의 메시지가 떴다. 외부에서 구청시설 점검 인력이 연구소 배관구역에 접근 중입니다. 율재의 눈동자가 급히 움직였다. 연구소, 배관, 그 두 단어가 연결되는 순간 그는 지하에서 빼앗은 저장 장치가 가짜였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장일이는 이미 다음 손을 뻗고 있었다. 율제는 마귀섭에게 몸을 기울여 낮게 말했다. 연구소 쪽 자료를 전부 정리해. 지금 당장. 마귀섭은 눈을 크게 떴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외부 점검이 들어왔습니다. 율제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지금 해야지. 그들이 찾기 전에 없애. 마귀섭은 잠시 남국한을 보았지만 회장은 아무 표정 없이 앞을 보고 있었다. 그 침묵은 허락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부인할 수 있는 거리였다. 마귀섭은 전화를 들고 회의장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이리는 그 움직임을 보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금하로는 이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고 있었다. 하로는 기자석 뒤쪽 통로를 따라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노유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명진코어 내부 장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회의장 박복도에는 보안 요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하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구소 쪽 회수팀이 움직일 겁니다. 당신은 배관 위치를 원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빈은 태블릿을 켜며 손끝을 다잡았다. 진짜 저장 장치가 아직 거기 있으면 외부 점검팀이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 서버에서 삭제 명령이 동시에 내려가면 원본 연결 기록이 끊깁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1인이 세 번째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안전예산 조정회의록이었다. 참석자 명단에는 마귀섭의 이름과 전략사업본부 임원들이 있었고 결제 참조란에는 남율제의 임원 코드가 남아있었다. 남율제는 곧바로 반박했다. 참조 표기는 보고용일 뿐입니다. 제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1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직접 지시의 증거를 찾으러 갔습니다. 율제의 얼굴이 굳었다. 회의장 안의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율제는 이해했다. 그녀는 지하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국화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장일인 씨, 당신은 지금 회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1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협박은 숨긴 것을 지켜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숨긴 것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묻고 있습니다. 두 행위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명진코어가 사고 이후 유가족들에게 보낸 합의 권고 문서와 일부 가족에게 가해진 고용 압박 기록이었다. 협력사 재계약 보류, 자녀 인턴 채용 취소, 치료비 선지급 중단 가능성, 법률적 표현으로 감싼 문장들이었지만 실상은 침묵을 사기 위한 압박이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졌다. 그 시각 하로와 유비는 본사 지하 통제실 입구에 도착했다. 마귀섭이 연구소로 직접 가지 않고 본사 통제망에서 삭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1인의 예상이 맞았다. 통제실 앞에는 보안팀 2명이 서 있었다. 하로는 정면 충돌을 피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는 복도 소화전 아래쪽 점검 패널을 열어 경보 회로를 건드렸다. 짧은 경고음과 함께 반대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자 보안 요원 한 명이 확인하러 움직였다. 남은 한 명이 무전기를 드는 순간 하로가 그의 팔을 눌러 벽 쪽으로 돌렸다. 유비는 그 틈에 출입 패널을 열었다. 통제실 안에는 대형 화면 여러 개가 켜져 있었다. 연구소 서버 상태, 지하 배관 점검 구역, 본사 보안망, 외부 접속 기록이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다. 유비는 숨을 삼켰다. 화면 한쪽에서 삭제 명령, 대기열이 붉게 깜박였다. 마귀섭의 임시 승인 코드가 이미 입력되어 있었다. 유비는 의자에 앉자마자 키보드를 잡았다. 하루는 문과에서 시간을 벌었다. 빨리요. 유비는 눈을 부릅떴다.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해요. 그 말은 1인이 자주 하던 말과 닮아 있었다. 유비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회의장에서는 남율제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남 본부장님, 사고 전 위험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율제는 대답을 미뤘다. 내부 보고 체계상 수많은 문서가 공유됩니다. 그것을 모두 개인이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인은 즉시 물었다. 그렇다면 확인하지 않은 문서를 근거로 생산 일정을 앞당긴 겁니까? 율제는 입을 다물었다. 어느 대답도 위험했다. 확인했다면 책임이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익숙한 말에 미로 안에서 출구를 잃어버린 기분을 느꼈다. 남국화는 아들의 침묵을 보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그는 남률제가 아직 권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권력자는 모든 것을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르는 것을 드러내도 안 된다. 율제는 분노 때문에 그 균형을 잃고 있었다. 이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유가족과 퇴직 직원들이 제출한 독립조사위원회 구성 요구안을 상정했다. 위원 선임권 일부를 피해자 측과 소액주주연합이 갖고 모든 안전 관련 원본 서버를 동결하며 임원진의 자료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명진코어 경영진에게는 칼날 같은 의안이었다. 바로 그때 대회의장 화면 한쪽이 짧게 흔들렸다. 유빈이 보낸 신호였다. 1인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지연 표시가 자료 화면 하단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진짜 저장 장치 회수 성공, 삭제 명령 차단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다. 1인은 속으로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하루가 통제실 밖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통신 너머 희미하게 들렸다. 유빈은 원본 서버 동결을 외부 점검 기록과 연결하려 애쓰고 있었다. 한 줄만 틀려도 명진코어는 불법 침입과 시스템 훼손으로 몰아갈 수 있었다. 정확해야 했다. 유빈은 손목의 통증을 참으며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삭제 대기열이 멈추고 서버 상태가 읽기 전용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외부 점검팀이 배관구역에서 회수한 저장 장치의 해시값이 화면에 떴. 유빈은 그 값을 1인에게 보낼 인증 패킷에 담았다. 그 순간 통제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마귀섭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정중함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뭐하는 짓이야? 유빈은 의자에서 굳었고 하루가 뒤에서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붙잡았다. 마귀섭은 유빈의 태블릿을 향해 손을 뻗었다. 멈춰. 당장 멈추라고. 유빈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3년 전 자신과 동료들의 경고를 비용표 한 줄로 지웠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두려움보다 분명한 것이 생겼다. 그녀는 마지막 전송키를 눌렀다. 화면에 전송 완료 문구가 뜬 순간 마귀섭의 손이 태블릿을 바닥에 내리쳤다. 기기는 깨졌지만 이미 늦었다. 하루는 몸을 비틀어 보한 요원 하나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유빈 앞을 막았다. 마귀섭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다. 너희가 뭘 건드렸는지 알아. 하루는 거칠게 숨을 쉬며 대답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겠죠. 회의장 대형 화면에 새로운 파일 인증창이 떠올랐다. 장일이는 그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다. 방금 연구소 원본 서버와 외부 회수 장치의 일치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회사 측은 자료 조작이나 출처 불명을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남율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불법입니다. 저 자료는 불법으로 취득한 겁니다. 1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불법 삭제를 막기 위해 외부 시설 점검 절차와 주주조사권 보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연구소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기록도 남았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율제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섭이 나간 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 시선 하나가 많은 것을 말했다. 카메라들이 그 방향을 따라 움직였고 기자들은 동시에 노트북을 두드렸다. 남국화는 눈을 감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깊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들이 결정적 순간에 가장 해서는 안 될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1위는 마지막 자료를 열었다. 음성 파일이었다. 회의장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정 늦추면 계약이 날아간다. 위험 수치는 현장 책임으로 돌려 결제는 내가 처리한다. 목소리는 짧았지만 충분했다. 남율제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몇 초 동안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물라겸은 두 손으로 사진을 끌어안았다. 노유빈은 통제실에서 그 음성을 듣고 눈을 감았다. 금하루는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상태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3년 동안 벽 뒤에서만 울리던 진실이었다. 이제 그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남율재는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조작입니다. 저건 앞뒤가 잘린 파일입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의 말은 빠르고 높았다. 1위는 차분히 다음 줄을 보여주었다. 원본 파일에는 회의 시작 전후에 전체 녹음과 참석자 출입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 분석이 아니라 시간과 장비와 출입 기록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남율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물라겸 쪽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신들 누가 뒤에서 돈을 대는지 다 알아낼 겁니다. 거짓말로 회사를 흔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은 완전히 다른 침묵에 잠겼다. 방금 전까지 그는 방어하는 후계자였지만 이제는 공개석상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권력자가 되었다. 1위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말하게 두었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방금 발언은 생중계와 녹화 자료에 모두 남았습니다. 피해자 증인에 대한 공개 위협으로 법적 검토 대상입니다. 남율재 씨, 당신은 지금도 사람보다 회사를 먼저 지키고 있습니다. 남국환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회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기자들은 나가려 하지 않았고 주주들은 소란스럽게 항의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모여 명진코어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건물 외벽 너머로 함성이 낮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1위는 남국환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중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단으로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원본 서버는 동결되었고 회의 기록은 외부 공정 시스템에 보존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절차는 당신이 문을 닫아도 계속됩니다. 마귀섭은 통제실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외부 감독관과 구청 시설팀 그리고 1인이 미리 연결해둔 법률 대리인들이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방패가 아니라 버려질 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다. 남율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빠르게 녹아내렸다. 오너 일가는 언제나 책임을 아래로 흘려보냈고 자신은 그 흐름을 설계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물길 끝에 자신이 서 있었다. 마귀섭은 깨진 태블릿 조각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늦기 전에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다. 회의장 안에서 장일이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껐다. 푸른 로고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에 사람들의 얼굴이 비쳤다. 남율재의 창백한 얼굴, 남국환의 무거운 침묵, 물라겸의 젖은 눈, 그리고 자신의 안경 뒤에 숨지 않은 눈빛. 그녀는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도 완전히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묻혔던 자료가 올라왔고 침묵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그 권력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앞에서 들켜버렸다. 남율재는 연단 뒤에서 1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처음 호텔 라운지에서 보았던 수수한 맞선 상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 변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의 눈이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다. 안경은 약함을 가리는 물건이 아니었다. 낡은 코트는 초라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조용한 목소리는 순종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얕본 모든 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을 보고 있었다. 1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입니다. 거기서는 이름값보다 증거가 오래 버팁니다. 회의장이 비워진 뒤에도 명진코어 본사 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기자들은 건물 밖 임시통제선 너머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고 유가족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장일이는 대회의장 뒤편 복도에 서서 법률 대리인들이 원본 서버 보존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유빈은 깨진 태블릿을 품에 안은 채 벽에 기대 있었고 금하로는 어깨 통증을 숨기려 했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모든 것이 아직 거칠고 불완전했다. 그러나 거짓말이 더는 혼자 서 있을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했다. 남율재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버지 남국환과 마주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회의장에서 사람들을 향해 위협하던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금은
낮은 숨소리만 불안하게 흔들렸다. 남국환은 아들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네가 가장 먼저 배웠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율제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저 여자를 막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납니다. 자료가 일부 공개됐을 뿐입니다. 마귀섭에게 넘기면 됩니다. 실무선에서 과잉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됩니다. 그의 말은 빠르게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이미 패배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남국환은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 숨겨왔던 욕망을 보았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누구도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착각, 사람의 생명을 숫자와 일정과 계약서 뒤에 놓는 습관. 그는 그것을 만들었고 가르쳤고 방치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의 무능한 분노를 비난할 자격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권력자는 자기 죄보다 가문의 생존을 먼저 계산하는 법이었다. 남국환은 차갑게 말했다. 마귀섭을 버린다. 그리고 너는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어라. 율제의 눈이 커졌다. 제가 도망치라는 말입니까? 도망이 아니라 정리할 시간을 벌라는 뜻이다.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다. 마귀섭이 보안 요원 둘을 뿌리치듯 밀어내며 나타났다. 그는 조금 전까지의 단정한 임원 얼굴을 잃고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이마에는 땀이 번들거렸다. 그는 남국환과 남율제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불신이 터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저를 버리실 생각이었습니까? 남율제는 즉시 표정을 굳혔다. 전무님, 지금 감정적으로 굴 상황이 아닙니다. 마귀섭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웃었다. 감정이라. 도련님은 늘 남의 공포를 감정이라고 부르더군요. 남국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무, 지금 자네가 살 길은 회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뿐이네. 마귀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오래 착각했습니다. 회사와 함께 움직인다고 믿었는데 사실 저는 늘 회사가 버릴 수 있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고 때도, 장부를 옮길 때도, 유가족을 누를 때도 제 서명은 남고 도련님의 지시는 구두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두 지시가 음성으로 살아났죠. 그는 남율제를 바라보았다. 이제 누가 누구를 버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율제의 얼굴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장일이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개입하지 않았다. 썩은 구조는 외부의 손보다 내부의 배신으로 더 빨리 갈라질 때가 있다. 마귀섭은 자신의 죄를 씻으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혼자 죽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때로 순수한 용기만이 아니라 비열한 생존 본능을 통해서도 밖으로 나온다. 이리는 그 사실을 혐오하지 않았다. 다만 이용할 뿐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자 마귀섭이 먼저 그녀를 보았다. 장일인 씨, 제게 협상할 자료가 있습니다. 이리는 차분히 대답했다. 협상은 검찰과 하십시오. 저는 자료가 진짜인지 확인할 뿐입니다. 남율제는 마귀섭에게 달려들 듯 한 걸음 내디뎠다. 당신이 감히. 그러나 금하루가 어느새 사이에 섰다. 하루의 어깨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오늘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감이라는 말은 보통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쓰더군요. 율제는 하루를 밀치려 했지만 주변에는 이미 외부 감독관과 법률 대리인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와 있었다. 명진코어의 사설 보안팀은 더 이상 복도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다. 권력의 가장 큰 착각은 언제나 공간도 자기 소유라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그날 밤 그 공간은 조금씩 공적인 장소로 바뀌고 있었다. 마귀섭은 결국 별도의 조사실에서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먼저 꺼냈고 불리한 대목은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장일이는 그의 말 한마디마다 자료번호와 결제 시간을 맞춰갔다. 남율제가 위험보고를 받은 회의, 남국환이 계약 일정을 압박한 전화, 백서문화재단을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 흘러간 후원금, 사고 이후 유가족 대표를 분열시키려 했던 내부 대응 문건까지 조각들이 이어졌다. 마귀섭은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굴었지만 자신만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판단이 커질수록 더 많은 파일 위치와
암호 문구를 말했다. 그의 배신은 늦었지만 치명적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남률재는 처음으로 정식 조사관 앞에 앉았다. 그가 늘 앉던 가죽 의자와 달리 조사실 의자는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의 손목에는 아직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문 밖에선 사람들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갇힌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저는 실무 세부 사항을 몰랐습니다. 일정 압박은 일반적인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음성 파일은 맥락이 잘렸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이미 전체 녹음과 출입 기록, 서버 보전 자료, 마귀섭의 진술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율제는 말을 할수록 자신이 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남국화는 더 늦게 무너졌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선택했다. 변호인단은 모든 책임을 마귀섭과 일부 실무진에게 돌리려 했고 남률제의 발언은 젊은 경영자의 과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백서문화재단 장부에서 남국환 개인 비서실이 관리한 별도 승인 표시가 발견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회장은 모든 것을 몰랐다는 방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검은 차량 뒷좌석에서 창문을 닫은 채 이동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의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지만 그날은 그가 법의 문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며칠 뒤 명진코어의 주가는 크게 흔들렸고 이사회는 긴급히 남률제의 모든 직무를 정지했다. 남국화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도피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 독립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해운산업단지 제2공장사고의 공식 원인은 재조사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처음으로 회사 건물 안정식 회의실에서 조사위원들과 마주 앉았다. 물나겸은 남편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사람을 보상금 항목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이름이 있습니다. 조사위원 중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받지 못했다. 노유빈은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처음에는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손은 떨렸고 화상 흉터가 보일까봐 옷깃을 만지는 습관도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1인이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자 유빈은 천천히 사고 당일을 말했다. 경고음이 어떻게 멎었는지, 대피 방송이 왜 늦었는지, 어떤 동료가 마지막까지 문을 잡고 있었는지, 공식 보고서가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에게 책임을 덮었는지 그녀의 증언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었다. 중간중간 멈추고 흔들렸지만 그래서 더 진짜였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기술자의 언어 속에 남은 고통을 들었다. 그 마루도 자신의 누명을 벗었다. 조작된 금품 수수 기사에 사용된 원본 영상이 공개되었고 브로커가 명진코어 측 정보업체와 연락한 기록이 확인됐다. 그는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에 그만두지 말았어야 할 일을 다시 한 것뿐입니다. 1인은 그 말을 듣고 하루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자기 공을 줄이고 책임만 크게 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곁에 둘 수 있었다. 진짜 동료는 같은 분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같은 원칙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다. 1인은 이번 싸움에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남률제의 재판은 긴 시간이 이어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음성 파일의 해석을 다투고 경영 판단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흐리려 했으며 마귀섭의 진술이 자기 방어적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본 서버 기록과 회의 출입 자료, 자금 흐름, 유가족 압박 문건을 하나씩 연결했다. 장일이는 증인석에 앉아 감정적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위조 가능성을 배제했는지, 왜 공식 보고서와 원본 위헌 보고서가 충돌하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그녀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증거의 형태로 단련했다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남률제가 재판정 복도에서 1인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은 쉽게 죽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회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곧 있습니다. 1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회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방식이 끝나야 합니다. 율제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노렸군요. 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율제에게 오래 남았다. 그는 호텔 라운지의 첫 장면을 떠올렸다. 자신이 늦게 도착했고 사과하지 않았고 직원을 모욕했고 계약서를 내밀었고 공장 사람들을 숫자처럼 말했다. 장일이는 그때 이미 자신을 끝낼 칼을 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하찮게 보며 살아왔고 바로 그 습관 때문에 가장 위험한 상대를 알아보지 못했다. 재판 정문이 닫히기 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충격을 받은 순간을 정확히 이해했다. 안경을 쓴 조용한 여자가 자신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보다 오래 참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 밖에는 비가 내렸다. 남율제는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교사, 산업안전 관련 중대 책임을 포함한 여러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귀섭도 형을 피하지 못했지만 추가 증거 제출과 진술 협조가 일부 참작되었다. 남국화는 별도 재판에서 경영 총책임자로서의 묵인과 불법 자금 승인 책임을 다투게 되었고 그의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문장은 너무 늦게 도착한 문장이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기록에 남았다. 해운산업단지 사고의 공식 보고서는 다시 작성되었다. 작업자 부주의라는 문장은 삭제되었고 설비 결함과 안전 예산 전용, 경영진의 운전 강행 지시가 주요 원인으로 적혔다. 유가족 보상은 독립기금으로 집행되었고 명진코어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을 외부 기관에 공개 점검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과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물락염은 첫 회의에서 남편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노유빈은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생존했다는 죄책감만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현장이 생긴 것이다. 장일이는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로운 조사관, 재벌을 무너뜨린 여자, 안경 쓴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어떤 방송사는 그녀의 극적인 맞선 이야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 했고 어떤 출판사는 책을 제안했다. 1위는 대부분 거절했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라 오래된 장래의 마무리에 가까웠다. 오빠 장도윤의 이름이 공식 보고서에서 더 이상 책임자로 남지 않게 된 날, 그녀는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울음은 늦게 왔다. 너무 늦게 와서 오히려 조용했다. 며칠 후 1위는 해운산업단지 뒤편의 작은 추모 공원을 찾았다.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지만 바람에는 아직 차가움이 남아 있었다. 새로 세워진 추모벽에는 7명의 이름이 정확한 철자로 새겨져 있었다. 장도윤, 백민규, 오세란, 문기철, 류다운, 신재필, 고은채. 1위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다. 과거에는 그 이름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속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오늘은 다른 무게가 있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거짓이 더 쉬운 흙이 거치자 슬픔이 제 이름으로 설 자리를 얻은 것 같았다. 물락염과 노유빈도 그곳에 왔다. 세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락염은 작은 꽃다발을 추모벽 아래 놓으며 말했다. 남편이 오늘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유빈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답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봤어요. 그 말에 락염은 고개를 끄덕였다. 1위는 안경을 벗어 손에 들었다. 바람이 맨눈을 스치자 세상이 조금 흐려졌다. 그녀는 잠시 그 흐림 속에 서 있었다. 안경은 그녀를 숨겨준 물건이기도 했고 세상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정확함보다 애도가 먼저였다. 그녀는 추모벽 앞 작은 돌 위에 낡은 안경집을 내려놓았다. 안에는 오래전에 부러진 오빠의 작업용 보호 안경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리는 그것을 3년 동안 품고 다녔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 중 하나였고 그녀가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하게 만든 증거보다 더 개인적인 기억이었다. 이제 그 조각은 더 이상 그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늦었어. 그래도 끝까지 왔어. 그 말은 누구에게도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과 이름들 사이에 조용히 머물렀다. 유비는 울었고 라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몇 달 뒤 명진 코어는 새로운 경영진 아래에서 사명을 바꾸지 않은 채 공개 사과문을 다시 발표했다. 1위는 그 사과가 완전하다고 믿지 않았다. 기업의 문장은 늘 조심스럽고 책임의 언어는 끝까지 날카롭게 다듬어진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한 감시위원회가 실제 예산 권한을 얻었고 위험 보고를 묵살한 관리자에게 즉시 외부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은 분명한 변화였다. 정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군가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그 문이 다시 닫히지 않게 버티는 과정이다. 1위는 그 과정을 믿기로 했다. 어느 봄날 저녁 1위는 다시 한 호텔 라운지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날과 같은 건물, 같은 유리문, 같은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비싼 옷을 입고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서 남률제는 그녀를 하찮은 맞선 상대로 보았고 그녀는 그의 세계가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세워졌는지 확인했다. 이제 그 유리는 깨졌고 조각들은 법정 기록과 기사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1위는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장소에 증명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어둑해지는 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금하루가 길 건너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유빈 씨가 새 공장 안전교육 첫 강의를 맡았답니다. 떨려서 밤새 자료를 고쳤다고 하더군요. 1위는 커피를 받아들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잘할 겁니다. 떨리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조심하니까요. 하루는 그녀의 옆을 걸으며 물었다. 이제 좀 쉬실 겁니까? 1위는 잠시 생각했다. 쉬는 법을 배워야겠죠. 하지만 아주 오래 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1위는 강변 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권력이 자신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어떤 벽도 영원하지 않다. 벽이 두꺼울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균열이 숨어 있고 균열을 찾는 사람은 때로 화려한 칼보다 조용한 안경과 낡은 수첩을 들고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끝까지 보려는 사람, 끝까지 기록하려는 사람, 끝까지 이름을 지우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바람이 조금 부드러워졌을 때 장일이는 강물 위에 흔들리는 빛을 바라보았다. 남율제가 충격에 굳어버렸던 그 몇 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극적인 장면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에게 진짜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물라겸이 남편의 이름을 다시 말한 순간, 노유빈이 떨리는 손으로 전송키를 눌렀던 순간, 금하루가 다친 어깨로도 길을 막아섰던 순간, 그리고 장도윤의 이름이 거짓 보고서에서 해방된 순간, 그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판결보다 더 오래 버틸 힘이 되었다. 1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시 걸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언젠가 또 다른 회의장, 또 다른 공장, 또 다른 침묵 속에서 누군가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녀를 먼저 겉모습으로 판단할지 모른다. 안경을 쓴 조용한 여자, 낡은 코트를 입은 평범한 사람, 권력 앞에서 곧 물러날 작은 목소리. 1위는 그런 오해를 굳이 고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오해는 때때로 문을 열어주고 방심은 진실이 들어갈 틈을 만든다. 그리고 진실이 한번 들어간 자리에서 어떤 오만한 권력도 예전처럼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